총선용 참모진 개편을 하겠다. 민정 라인에 대한 문책이 없다면 이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구단에게 감동적인 인적 쇄신의 조건 물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전에 목포 중앙시장에 불났다고 하던데 혹시? 네, 새벽에 나와서 지금 뭐 중앙시장이 아니라 옆에 있는 먹자골목 네. 가게가 13개 정도 타버려가지고 다 보고 들으셨군요. 예, 네. 지금 방송 끝나면 바로 목포로 갑니다.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 만났다는 저희 KBS의 단독 보도 보셨죠? 네, 맞습니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 대변인이 네. 수석이나 행정관이나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오늘 그런 해명을 했죠. 네. 네, 그게 더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6급 행정관이 과학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서 역관 운동을 하고 육군 수사관이요. 네. 그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는데 이제 서류를 잊어먹은 행정관이 명예의 상징인 권위의 상징인 육군 참모총장을 카페에서 만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참모총장도 책임이 크고 네. 그러한 행정관도 크지만은 그 급에서 만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건 아니 네. 어떻게 청와대 행정관이 이해찬 대표 만납니까? 원내대표 만납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만하게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절대 책임지고 참모총장도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이죠. 10일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합니다. 네. 집권 3년 차 이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인데 대통령이 직접 사회 보고 원래는 저 대변인이나 국정홍보수석이 사회를 봐야 되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 본대요. 네, 수석들은 다 기자들석에 앉고 200명 기자들이 아마 집중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세 가지 일을 주로 합니다. 네. 첫째는 국회의원 만나고 두 번째는 현장 방문하고 세 번째는 기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겸 백악관 대변인 아니에요? 네. 지나치게 그런데, 많이 만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파격적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해서 그렇게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뭐 비행기에서처럼 국내 정치는 묻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한 80분에서 100분 정도 진행된다고 해요. 예. 네, 아마 목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국민분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SNS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페이스북에 용서를 통해 국민 통합을 좀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DJ의 예를 들었어요.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으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DJ 사형 선고 내린 대통령인데 이런 걸 좀 보여주자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보여주자는 것도 있지만은 네. 더 큰 방점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통렬하게 반성하고 네. 국민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라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어떻게 이순자 여사가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전두환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할아버지는 박정희고 네. 누나는 박근혜냐, 오빠는 이명박이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금요일 날 그 말씀을 저희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본인들의 처절한 반성이 사과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제안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늘 지금 현재 적폐청산의 피로증이 누적해가고 있다. 네.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적폐청산을 해서 90% 이상 지지를 받았지만은 1년간 지속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로해가지고 결국 경제 실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집권 3년째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고 네. 이제는 민생 경제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형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사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체중이 40kg 미만이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전혀 안 만난다면서요. 전혀 안 만나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처절한 반성과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자기는 지금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뭐 구속 기간 만기도 될 수 있고 또 11월 금년 내로 2년 형 받은 것도 선거법 위반이요. 네. 그래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면으로도 정리가 돼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네.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성이나 사과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면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청와대 개편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정부나 청와대에서 지난 정부에 대해서 뭔가 화해 제스처가 필요하다. 물론 그 선행 조건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아주 통렬한 반성이 선행돼야 되고, 네,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올 것 같고요. 이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강기정 전 의원이 정무수석 할 것 같고요. 윤도한 MBC 기자가 MBC 논설위원 지금은 뭐 퇴직하셨습니다. 지난해 네, 국민소통수석으로 물망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노영민, 강기정 두 분하고는 잘 알고 가깝습니다. 네, 그러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내정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분하고는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진 네, 그렇죠. 네, 방송 기자입니다. 저도 네. 기자로서는 알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줄기차게 주장한 대로 인적 개편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고 또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친문 인사 일변도로 인사를 하면은 국민이 결코 감동하지 못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주는 네. 국민들이 뭔가 문재인 대통령 하면 그 전의 권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거기에 걸맞는 뭐 인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 구체적인 좀 대안을 주십시오. 글쎄 뭐 네. 개인 한 청와대도 사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개인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네. 다 친문 일색이면은 국민이 감동하겠어요? 화면에 노영민 같은 대사입니다. 네.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대통령한테 건의한다고 하면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대표한테 연정합시다. 비록 역풍은 맞았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발상에 전환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좀 등용하는 것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 비서실장 한번 하십시오 하는 것도 국민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정도의 발상의 전환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안 갑니다만 물론. 네,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정 제안할 때는 아마 선거구제 개편 때문에 네, 그렇죠. 큰 대의를 위해서 연정까지 네. 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지금이 한 적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뭐 거의 감찰관, 전직 사무관, 또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일탈된 행위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중한 검찰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5천만 국민이 경제는 다 어렵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지표가 좋다? 괜찮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와서 네. 분위기도 국면도 전환시키고 정책도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권 인사분들에게 사석에서 그런 걸 여쭤보면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정부 여당을 거의 적대시하는데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적대시하는데 도대체 협치가 너무 어렵다라고 또 그런 반론을 꺼내요. 네. 그 자유한국당도 지나친 거예요. 모든 것을 ABM, anything but 문재인 이렇게 반대만 하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할 때는 얼마나 잘했어요. 똑같잖아요. 자기들이 IMF 가져온 정당이고 자기들이 남북관계 파탄낸 정당이고 자기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했으면은 좀 반성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줘야지. 네. 문재인 대통령 모든 것을 발목 잡기 때문에 하나도 못 나가잖아요. 국회에도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도 안 해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국민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게 지금 어렵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봤더니 옮겨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저 부분은 당연한 어떻게- 얘기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 그 말씀은 선거 공약은 원래 쉽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안 살아보았다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하신 분이 아무리 대통령 선거 되려고 하더라도 저런 공약을 왜 하는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대통령들이요, 전부 처음에 되면은 밖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소주도 시민들에게 한번 하는 멋있는 대통령을 꿈꿉니다. 네. 또 그렇게 하려고 해요. 드라마 속의 대통령은 늘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번 나와 보면은요, 그 식당은 모든 손님들 예약 취소하고 손님 하나도 안 받고 자기만 그러면 좋아요. 그 옆집들까지 다 클로즈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경험인데요.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한번 나왔었던 그 집에 대통령님 또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요, 제발 오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옆 동네 사람들한테, 옆집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오시지 말라고 그래요. 소위 말해 민폐다 이 말. 그렇죠. 그게 민폐고, 어떤 물론 국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네. 미국 대통령도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공약을 원래 대통령은 공약 안 지키려고 공약한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나는 왜 저런 생뚱맞은 또 발표를 해요. 원래 광화문 시대에 공약을 했던 이유는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방에만 들어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비서관들에게 쌓여 있어서 또 청와대라는 독립된 공간이어서 그래서 정부가 있는 대로 대통령이 나와서 정부와 같이 일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취지는 네. 아주 좋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대통령도 청와대 입성한 지 6개월 되면은 거의 바보 돼요. 누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영삼 대통령 제일 네.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안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가에서라도 나와서 친구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는데 네. 그 길이 없어졌어요. 그런다고 광화문 시대 취지는 좋죠. 또 우리 네. 국민들도 그런 멋있는 대통령을 바라지만은 현실적으로 경우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외부 인사를 하루에 3끼 잡수잖아요. 네. 그러면 초청해서 가급적 많은 소리를 가급적 들을 수 만나게 있도록. 해드려요.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김수환 추기경님, 강원영 목사님, 이 KBS 박권상 사장님을 제일 많이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것도 단 둘이. 네. 그러면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 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화문 시대는요. 취지는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네.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저런 공약을 했고 또 지금 공약 안 지킨 게 많은데 왜 지금 저걸 발표해서 생뚱맞는 짓을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 말씀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씀. 그럼 넘어가면 됐죠. 잘안 지금 된 뭐 건데 왜 굳이 아니 공약 발표해서. 안 지킨 게 한두 가지예요? 네. 왜 또 저것만 얘기하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방금 저 중소벤처기업인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만난 자료화면이 나가던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중소벤처기업인들 입장을 들으시겠죠. 문 대통령이. 그런데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과 진짜 진솔한 소통이 될까? 국민들은 그런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저런 건 늘상 해오던 방식이잖아요. 아니 저렇더라도 네. 물론 각본에 짜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저런 모임은 제 경험에 보면은 저분들도 할 말씀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런 방법이 더 낫지. 아니 어떻게 광화문에 서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권 지도자들 밤에 만나서 몰래 막걸리 기자들 몰래 만나서 막걸리 마시고 저작거리 가서 시민들과 소주 한잔 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해요. 그건 드라마에나 있는 거다.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네. 그런 대통령이죠. 박지원이가 대통령 되면 저렇게 할까? 저도 못할 거예요. 누구도 못해요.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전에 그 뭡니까 뉴욕의 유명한 햄버거 가게 가서 그러한 라이브가 것은 있습니까? 거기 그러한 가서 것도 예. 뭐 줄 서서 그러한 것도 먹지 않습니까? 사전에 네. 다 각본이 짜여져 가지고 경호원들이 다 배치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눈에 자연스럽게 그렇죠. 보일 뿐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것은 상징성 있는 얘기, 그러한 이벤트는 한 번씩 할 수 있지만은 네. 늘상 거기에서 살고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도 잘 알아요 이제. 하여튼 광화문 시대 많은 기대를 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도 딱 굉장히 출근해서 아쉽겠죠. 네.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튜브 알릴레오가 화제입니다. 예, 그렇대요. 박지원 의원님 구독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5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첫 방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네. 정부가 펴고 있는 많은 정책들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해서 많이 뒤틀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뿌리가 뽑히기도 하죠. 그래서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문정인 특보였는데요. 들어볼까요? 계약금도 안 주고 등기를 이전하면 등기 넘겨받고 나서 대금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에서는 계약금이라도 좀 주고 중도금이라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등기 넘기지. 풍계리 빼놓고는 북이 말로만 있지 행동으로 보인 건 또 없거든요. 그런데 북도 과감한 행동을 좀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와 동시에 미국도 부분 해제를 해주면은 그러면 여기서 뭔가 돌파구가 만들 수가 있죠. 아니 저 일단 저거부터 여쭤볼게요. 문재인 특보에 저 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위원장 비유가 계약금도 안 주고 등기 넘겨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등기 넘길 수 있겠냐 이거죠. 뭐 계약금이라도 좀 받아야 그게 대북 제재겠죠. 일부라도 해제를 해주는 거. 이 비유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유시민 나온 비유죠. 네. 그건 맞는 말을 안 쓰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게스트로 선정한 분도 저 문정인 교수. 네. 얼마나 시원하게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저걸 보더라도 과연 유시민은 유시민답다. 네. 진짜 잘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등기 받으려면 뭘 좀 해야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경제 제재 완화를 해줘야죠. 북한에서 간절히 바라는 저도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정도의 일부라도? 재개는 해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 질문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 정치 복귀 대통령 후보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안 한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위원장이 고칠레오를 통해 알릴레오는 뭘 알리겠다는 거고 잘못된 거 고치는 건 또 고칠레오라고 팟캐스트입니다. 그거 들어보겠습니다. 곧 고칠레오 2 나옵니다. 네. 정치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을의 위치로 무조건 가야 돼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을이에요. 저만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다 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대통령이 됐다고 쳐봐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 권력이잖아요. 강제 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근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저는 안 맡고 싶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네.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여론에 의식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올 더 웨이 자기는 가겠다 하는 것으로 꼭 들리는데 제 귀가 네.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강하게 안 하겠다고 하면 강한 부정 속에 뜻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침묵 속에 암중모색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다 하잖아요. 역시 유시민답게 이것도 저것도 다 언급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겠다. 네. 지나치게 대통령이나 정치를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얽매여가지고 활동하지 않고 네. 나는 한 번을 하더라도 소신껏 잘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래요? 제 귀가 네.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나나 내 가족이 그 역사에 무거운 책임을 지기도 싫고 질 자세도 질 준비도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뭐 대통령이란 게 꼭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들리는 것도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명해도 또 장안의 해석은 요즘 제 귀가 나빠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지켜보는 그러니까 수밖에 유시민 네. 이사장은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충분히 알릴레오 고칠레오를 가지고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걷어들일 때는 고칠레오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칠레오 2다 이 말씀이셨군요.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유시민 이사장의 뭐랄까요 등판을 매우 견제하면서도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또 민주당에 이용이 돼서 또는 민주당의 앞으로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 현장에 뛰어들어오시면 재미있는 공방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시죠.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저 방송 전에 페이스북에 홍 전 대표가 좌파 유튜브는 금방 소재가 고갈될 것이다. 그게 재미없어진다는 거예요. 좌파들은 잘 뭉치니까 접속 시간이나 접속자 수는 뭐 금방 올라갈 수 있지만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가 고갈될 거예요. 똑같잖아요. 밤낮 색깔로만. 아니 근데 홍 전 대표 주장대로 비판할 소재가 아무래도 더 많거든요.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그 비판도 비판 나름이지. 홍 전 대표의 비판은 참 방어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일련적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네. 늘 발목 잡는 거고 색깔론 제기니까 이제 식상해요. 그러나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은 새로운 소재 발굴을 작가니까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 홍카콜라나 알릴레오 이 두 분이 오히려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방송보다도 더 훨씬 인기 있게 보도되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결국 국론 분열을 가열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두 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론 분열이 되고 지금 있잖아요. 지적하신 부분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아니요. 네. 저는 처음부터 그걸 느꼈어요. 홍준표, 네. 유시민 지나치게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열광을 하고 이게 과연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가. 그런 국가 지도자로서 저는 바른 말씀을 해야지. 양측의 지지자들은 환영하겠지만 화해와 협치로 가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방해가 되고 열광하는 그 자체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국가 분열이라는. 네. 그래서 제가 국민 통합을 주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도 북미회담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북미회담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좀 직접 들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북한 제재는 그대로일 거라고 제재 풀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The sanction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they will until we have some very positive proof. 저기서 말하는 확실하거나 긍정적인, 매우 긍정적인 증거, 뭘 더 발견하겠다. 저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성공한 것은 제재와 압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 제재는 완화는 있을망정 해제는 없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서 밀고 당기기를 워낙 잘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렇게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I love 김정은을 외치면서 우리 곧 만난다. 그 후보지를 물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봅니다. CNN이 이미 베트남, 몽골, 하와이 이런 데 지금 백악관에 답사팀이 가 있다고 사전 답사를 하고 있다고 벌써 보도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하와이보다는 베트남을 네. 더 깊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제가 접촉할 때도 그렇고 북한이 외국 사람들 특히 고위층을 접촉할 때는 자기 나라 대사관이 있는 곳에서 만납니다. 베트남은 또 공산주의 그렇죠. 국가고요. 그리고 네. 미국 대사관도 있고 특히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으로 미국과 함께 개혁 개방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보고 싶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와 잘 지내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 네. 하는 것을 보이고 싶으니까 저는 베트남에 지난번부터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언사가 저렇게 하시는 분이라 앞서가는 말잔치 아닙니까? 화려한 수사 곧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또 너무 기대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물밑 대화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네. 고위급 회담은 안 되지만은 본래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탑다운을 좋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6.12 싱가포르 회담도 성공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대선 가도 2년에 차별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민주당과 차별할 수 있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리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좋은 소식이 빨리 들려왔으면. 우리는 기도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